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미사님, 1월도 벌써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1월 22일은 이제 중국에서 기준금리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고 중국에서 게임 규제안을 발표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은 이제 일본이죠.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 뉴햄프셔 주에서 이제 공화당 대통령 경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월 24일은 이제 테슬라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죠. ASML이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1월 25일에는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22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4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이고 인텔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1월 26일은 미국의 12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JYP엔터의 그 비처라는 그룹 있죠. 미국의 현지 걸그룹이 이날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MS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네요. 또 네. 미국 4분기 GDP 발표도 눈에 띄고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다 금리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다 유럽인데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좀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너무 부양 강도가 약하다. 근데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1월 22일 날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나온다면 증시에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하를 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두 번째가 역시 그 BOJ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아직도 유지하는데 이번에도 유지는 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언제쯤 걷어들일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온다면 엔화가 또 강세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역시 이번 주는 실적이 좀 많죠. 정말 큰 기업들이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또 한국의 그 SK하이닉스가 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결국 지금 믿을 건 사실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 뉴햄프셔주 여기가 아이오와랑은 좀 다르게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경선에서 아마 여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한다면 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화당 주자가 반격을 할지 트럼프의 압승으로 갈지 한번 이것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슈퍼위크와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정치 이슈까지 잘 짚어봐야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좀 이종 기업들 간의 M&A가 좀 화제인 것 같아요. 그 OCI 홀딩스와 한미약품, 또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 근데 공통점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좀 품으려는 듯한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올해 바이오가 유망하다라는 걸 좀 미리 알고 있는 걸까요? 예, 그만큼 이제 돈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CI 홀딩스든 오리온이든 현금이 많아요. 돈은 잘 벌죠. 근데 이제 이들의 고민은 이들이 하는 사업 하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여긴 중국과 경쟁이 치열하고 오리온 물론 돈 잘 법니다. 근데 이 제과 산업이라는 게 고성장 산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 두 기업들의 또 오너들이 원래 바이오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또 오시아 홀딩스도 이미 예전에 부광약품을 또 인수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건 아닌데 좀 더 커지고 싶다라는 이제 이 열망에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큰 기업들이죠. 한미약품그룹 또 레고캠 바이오는 얼마 전에 얀센이란 기업에 이 항체약물 접합제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DC라는 이제 기술인데 이게 이제 항체에다가 그 항암제를 여기다 붙여버려요. 붙여가지고 그 이 암만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흔히 유도미사일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항암제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정상 세포도 안 좋아지는데 이 제품은 그게 아니고 암만 타겟팅을 합니다. 굉장히 효능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만들어서 암젠의 그 얀센의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믿고 오리온이 아마 통 크게 베팅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 반응은 좀 안 좋았던 게 이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바이오에 투자하면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우리 배당 많이 안 주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 평가는 몇 년 후가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잘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시장은 일단 지금 있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먼저 선반영을 해서 주가는 OCI 홀딩스, 오리온 다 좀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이오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한 게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예. M&A 이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지지부진했는데 좀 이후에 조건부 승인이 임박했다. 뭐 빠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나고 승인이 매우 유력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합병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일단 변화는 무조건 생기는 게요. 이게 합병의 조건이 있는 게 그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 있잖아요. 이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마 TA항공이라는 저비용 항공사가 아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여기 한 4개 노선 정도가 되는데 이 알짜 노선들을 일단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넘겨야 되고 그래야 EU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약간 조건부 승인인데 그리고 아시아나 그 화물 사업부도 아마 매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뭐 제주항공이나 뭐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같은 이제 기업들이 아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화물 사업부가 연간 1조 원이 넘거든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LCC 입장에선 저비용 항공사들 입장에선 덩치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의 이런 이제 항공산업의 재편은 저비용 항공사들한테 상당히 또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고 근데 아시아나항공도 좋은 게 지금 재무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합병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또 정상화 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또 좋을 수 있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어쨌든 경쟁사를 합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더 커지면서 시장 재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땐요. 아시아나항공과 그 어쨌든 대한항공에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어닝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졌어요. 코스닥에선 LNF도 좀 마이너스 실적 나왔었죠.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죠. 기대감이 큰데 좀 이런 분위기에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하이닉스가 만약에 좋은 실적을 예상보다 내주면 분위기 반전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물론 실적이 안 좋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빴던 내용은 아니에요. 반도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숫자를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 올해 기대감을 높였는데 이거 실망스럽네. 그럼 낮춰야겠다 하면서 증시가 일단 빠져버린 거거든요. 실제 실적 추정치가 한 1% 정도 하향 조정됐어요. 우리나라 올해 전체에.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원래 지금 시장 예상이 2천억 적자거든요. 하이닉스가 4분기가. 지금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는 2천억 흑자 전망이 조금씩 나와요. 그리고 올해 전망치도 올해 영업이익 전체가 11.1조 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예상보다 15% 높은 수치거든요. 우리나라 2등 기업이잖아요,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만약에 25일 날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준다면 우려했던 그 실적 그 쇼크가 이제는 또 기대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됐어요. 저도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통역하고 이런 기술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 예. 출하량에서 아이폰이 삼성을 이제 추월하지도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갤럭시 S24가 뭐 반전 카드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아이폰이 항상 이맘때쯤에는 갤럭시를 이기는 게 계절성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보통 항상 연초에 신모델 나오고 그 갤럭시는 아이폰은 가을 좀 이제 즈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는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사려고 합니다. 사실 보통.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이젠 좀 팔리겠지만 그래서 그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갤럭시를 우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이번 갤럭시 폰의 특징은 AI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기능이 하나 탑재된 거죠. 여기에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쓰임새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애플도 여기에 집어넣어주겠죠. 예, 애플 아이폰이 가을에 나오는데 애플이라고 AI 기능을 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갤럭시가 그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삼성 이제 반격도 시작이 됐고 애플도 여기에 나중에 맞불을 넣을 것 같고 그러면 AI가 이렇게 서로 또 충돌을 하게 된다면 좋아지는 건 결국엔 기승전 또 반도체예요. 반도체 수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어쨌든 이제 그 출시는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삼성 그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그 이 반도체 칩이 원래 퀄컴 거를 쓰거든요. 스냅드래곤 이걸 주로 썼는데 삼성도 이제 브랜드가 있죠. 엑시노스. 이게 근데 항상 실망스러웠잖아요. 몇 년 전에 발열 이슈 터져가지고 이번에 삼성의 울트라 모델 말고 그 밑에 있는 두 개 모델은 이제 엑시노스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발열 이슈 없이 성능이 좋은 상태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드디어 그 엑시노스도 이제 메인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요, 이 AI, 이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엑시노스가 진짜 좋은 성능을 계속 유지할지, 이게 더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노스의 또 발열 이슈가 뭐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하면서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투자하신 분들이 잘 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네. 그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결과 나오니까 뉴욕 증시에서 주가도 폭등하고 그랬는데 네. 이 반도체 분야에 앞으로 좀 어떤 영향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주가가 하루에 10%가 오르니까 정말 뭐 시가총액이 뭐 500조, 600조 되는 회사가 이렇게 오르니까 정말 놀라울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에서 좀 두드러졌던 배경은 3나노에서 삼성과 경쟁을 하는데 3나노 비중이 원래 6%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15%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나노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괜찮다고 언급을 해줬고 그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배경으로 꼽는 게 AI라고 했습니다. AI 시장 성장률이 무려 매년 50%에 달할 것 같다. 뭐 이게 매년이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실 대부분 TSMC가 많이 만들어요. 그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라고 있거든요. AI 그 칩에다가 옆에 그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있죠. 요걸 같이 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조립을 하는 게 바로 TSMC가 그걸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데 그걸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50%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성장하고 스마트폰이 돌아서면서 TSMC 올해 실적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체는 뭐죠? 그만큼 AI가 좋고 또 부진했던 스마트폰까지 살아난다는 건 IT 업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분다는 내용이고 이건 삼성전자한테도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예, 삼성을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반도체, 스마트폰. 근데 일단 TSMC 실적을 보니까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홍해 리스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고 나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멘 후티 반군과 미군이 교전하고 있고 또 이번엔 이란과 파키스탄도 교전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곳이 수에즈 운하 길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 가는 우리 기업들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가가 안 올라가는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수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신증권의 그 김정윤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수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항구죠. 배로 가는 수출이 7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 수출 있죠. 요게 한 28.7% 된다고 합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배로 가니까. 배로 가는 수출이 많은데 근데 한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항공 비중이 98%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출만 봤을 때는 수에즈 운하 요 쇼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항구 수출이 많은 게 뭐냐?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철강 이런 제품은 이제 배로 실어서 나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홍해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지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데 항구 수출 비중 중 가장 높은 제품이 석유 제품이래요. 근데 석유 제품은 수출 상위 10개 국가 중에 수에즈 운하로 가는 거는 어디냐면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데 10개 국가 중에 유럽이 네덜란드밖에 없대요. 근데 네덜란드 요 비중도 2.7%밖에 비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도 어떻게 보면은 수에즈 운하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비중 자체가. 그 외에 자동차, 뭐 선박, 2차 전지도
그 뭐 중동이나 유럽 국가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지만 각각 16.9, 15.6, 16.3% 비중이니까 전체 백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 리스크가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좀 당연히 줄 수 있고 또 운임지수가 급등하는 거는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수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비중 자체가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는 없어요. 어차피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라고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또 내용이 보고서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확인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양극재 기업들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또 꼭 그렇지 않은 것 네. 같아요. LNF도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당일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LNF는 근데 좀 약간 이슈 중에 거래소로 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바꾼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수급이 붙으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그래도 시장은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안 좋았죠. LG엔솔도 실적 안 좋았죠. LNF는 뭐 2,800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이렇게 변화를 했던 건 이 재고평가 손실만 2,500억인데 리튬을 옛날에 비싸게 산 거 있잖아요. 그 리튬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리튬 값 떨어졌죠. 다시 재고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을 잡아줘야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거든요. 지속될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환입되겠죠. 예, 그럼 오히려 재고평가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털어낼 거 털어냈고 올해 리튬 가격만 나쁘지 않으면 올해는 좋아지겠네.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더 나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양극재 기업들도 약간 그런 이슈로 4분기 안 좋은 거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는 또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은 벌써 좀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 좀 반등을 하는데, 다만 추세 상승은 아직은 어려운 게요. 결국 양극재나 2차전지가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많고, 얼마 전에 테슬라도 지난주였죠. 가격이 난다. 그 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 생각엔 그 중국의 BYD랑 미국의 테슬라가 세계 1, 2등이잖아요. 전기차. 이들의 주가나 실적이 저는 다시 우상향해야 된다. 그게 좀 보여주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도 우상향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 내성이 생겼고 주가는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좀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에요. 네. 뭐 SM 엔터, YG, JYP 모두 이번 달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고 하이브도 많이 빠졌어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엔터주가 이렇게 빠진 거는 일단은 그 한터 차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오자마자 바로 앨범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팔렸나? 근데 있지랑 엠믹스라는 그 JYP 엔터의 그 아티스트, 이 두 아티스트가 전작보다 이번 앨범 판매가 한 반토막이 나버린 거야. 한 60%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그래서 팬덤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한터 차트에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를 했고, 엔터를 바라보는 가장 주요한 이슈가 앨범이거든요. 근데 앨범이 그동안 코로나 때 정말 잘 팔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팬분들이 콘서트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앨범을 2장 사다가 막 5장, 6장을 삽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시각은 좀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앨범 매출이 딴 데로 갈 거래요. 뭐냐, 콘서트 매출. 콘서트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다 굿즈라든가, 그리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컴백했던 아티스트가 올해는 2번 정도 이렇게 컴백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팔 거라 아니고 이제 2번이니까 전작보다 덜 팔려도 전체 매출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인 그룹이 보통 1년에 5그룹 정도 데뷔를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10그룹이 데뷔를 한대요. 그럼 엔터사 전체적으로 이게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얼마만큼 또 좋아질지 모르지만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앨범의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게 메꿀지는 그때 가서야 확인이 가능한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엔터주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좋아지는 쪽을 한번 좀 기다려보는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주까지 짚어봤고요. 1월 증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고 기관이 많이 팔면서 수급도 꼬였고 뭐 빠진 이유는 아까 앞서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합적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다른 이슈들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리는 인하할 거고요. 전쟁 리스크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실적입니다. 실적과 미국과 중국 경기예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려면 저는 그래서 중국이 좀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쓸 건지 그걸 보시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만 잘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우리나라 경기는 반도체가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중요한데 그 스타트를 끊는 게 또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그 실적만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주가가 PBR 0.9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코스피가. 그래서 PBR 0.9배 이하에서 투자해서 그렇게 나빴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이용해서 이런 노이즈를 이용해서 투자를 저는 오히려 늘려갈 시기고 나중에 또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좋을 때는 조금 멀리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지 마시고 실적에 좀 집중하시면서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잘 담을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죠. 그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 차윤지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제목은 노랑은 노랑이고 초록은 초록이다. 이게 뭐냐면 노랑은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초록은 네이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석한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경쟁한다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달라요. 매출 구조도 다르고 성장 전략도 좀 다른데 네이버는 이익 곱하기 PER로 계산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별도 영업이익의 20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가가 좀 오르는 성향이 있는데 카카오는 굉장히 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본업의 가치가 중요하군요. 왜냐하면 자회사보다는 네이버는 자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쪼개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본사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나오는 그 별도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카카오는 자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카카오의 주가를 좀 많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 자회사들의 성장이 안 나오고 자꾸만 안 좋게 나오면 카카오가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네이버는 모든 성장의 핵심이 그 광고와 쇼핑 쪽이래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고 네이버 쇼핑 있죠. 요걸 통해서 돈을 버니까 이 두 가지 가치가 기업 가치가 항상 바닥을 만들어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여기에 신사업이 붙으면 좋은 주가가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요즘에 좀 이슈되는 게 중국의 그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여기 네. 테무나 여기가 막 공격을 하니까 너무 싸게 파니까 이거 네이버 쇼핑 사람들이 이제 안 하고 알리로 가면 어떡하나 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악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가 주로 판매하는 건 가전제품인데 네이버에서는 가전제품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오히려 안 받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지금 경영쇄신을 준비 중인데 강도 높은 비용 통제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본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을 해서 자회사와 시너지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카카오 경영진의 도덕적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쇄신한다고 하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그게 약속대로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카카오는 자회사랑 같이 가야 돼요. 이 자회사가 성장을 해야 같이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저는 항상 걱정이 자회사가 근데 상장을 해버리면 또 지주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중 상장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자회사가 좀 상장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가 측면에선 자회사가 성장을 해야만 카카오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 외에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 SDS랑 아프리카 TV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는 구독자분들께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염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